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김현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후변화 예측 모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 여러분들은 미래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일부 사람들은 미래라고 한다면은 뭐 설레인다든지 기대된다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미래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분들은 불안하고 또는 걱정이 앞서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걱정이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또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최고의 노력은 유비무환이 아닐까 합니다. 즉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사전에 예상을 하고 철저한 대비를 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좋은 일은 일어날 확률을 더 높이고 극대화시키고 또한 안 좋은 일은 일어날 확률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후는 어떨까요, 여러분? 기후는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기후가 뚜렷하죠. 봄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굉장히 무덥고 가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또 굉장히 춥습니다. 이러한 기후는 시간에 따라서 변함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자이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게 되면은 기후는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후 변화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기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기후변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기후변화 예측 모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후변화 예측 모형이라는 것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제가 모든 산업 분야를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제 전공과 관련된 이 산림 분야에서는 이 기후변화 예측 모형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입니다. 여러분, 기후변화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죠. 요즘에는 굉장히 이슈화된 용어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기후변화는 왜 일어나느냐? 바로 지구온난화 작용 때문에 이 기후변화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구온난화는 안 좋은 작용이냐 한다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 지구온난화라는 작용은 지구의 대기는 수증기 80%와 온실가스 20%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적정한 온도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온실가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라는 작용은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온실가스가 부족하게 되면은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8도 정도 내려가고요. 이게 평균 기온이 영하 18도라는 것은 이 레인지 범위로 봤을 때는 훨씬 이 최대 온도와 최소 온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 극저온의 굉장히 낮은 온도 상태의 범위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행성처럼 생물이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온실가스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존재할 경우에는 바로 이 온실, 지구 온난화, 이 온실 효과가 너무 과대해져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기후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온실 효과에 관여하는 이 온실가스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의 6가지 물질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수가 가장 낮은 영향력을 보입니다만 반면에 대기 중에 함량 내지는 배출량은 나머지 다른 5가지 물질에 비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배출량이 많은 것이 바로 메탄이 되겠고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 영향력은 21배에 달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른 물질들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배출량이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온실가스의 효과는 우리가 우려할 만큼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 온실가스를 관리하는데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발생량을 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기 중에 이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그 중에서 특히나 이 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발생하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1800년대 후반때부터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게 근래에 올수록 증가폭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보다도 거의 2배 내외의 굉장히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는 더 극심해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대기 중에 탄소 농도의 변화는 일단 대기 온도와 강수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제 대기 온도와 강수량 이 2가지 인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이 탄소 순환이라든지 이 지구 생태계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인자가 바로 온도와 습도가 되겠죠. 강수.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의 인자의 변화는 또 다른 인자들의 변화를 연쇄적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러한 기후변화의 시각적인 효과, 가시적인 효과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빙하가 녹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북극 지역이라든지 또는 히말라야 산과 같이 만년설로 덮여 있는 지역이 예전에는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있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그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가 내리는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장마철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100mm의 비가 내린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10mm씩 10시간 동안 내렸다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1시간 안에 100mm가 내리고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씨가 다시 또 맑아지는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런 홍수가 범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빙하가 녹고 또 홍수라든지 또는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물은 팽창하게 되면서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단순히 또 비가 많이 오는 것만 아니라 홍수가 나는 지역이 있으면은 반대로 가뭄이 드는 지역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심한 가뭄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들이나 다른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현상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네이도라든지 이런 태풍 등이 또 이 발생 횟수라든지 발생 규모가 점점 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대표적인 기후변화의 시각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투발루라는 나라를 대표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왼쪽 사진의 위에 있는 사진은 1993년도에 촬영한 사진이고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2013년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불과 한 20년 만에 해수면이 9cm 정도 상승함으로 인해서 나라의 대부분이 물에 잠기는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국가 위기를 선포를 했고 이게 기후 난민이라는 용어까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과연 남의 나라 얘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몇 가지 뉴스를 스크랩을 해왔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도 보시면은 1월 달에 많은 한파가 내리고 있고, 예전에 없던 한파로 인해서 이런 대중교통이 끊긴다든지 또는 이제 비행기도 폐쇄가 되고, 이런 한파로 인해서 또 많은 인명피해도 발생이 되죠. 또한 이런 어류라든지 또는 양식장이라든지 또는 농사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기도 하고, 조금 더 살펴보면 5월에는 때 아닌 우박이 내리기도 합니다. 이게 거의 탁구공만한 우박이 내림으로 인해서 많은 물적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식물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을 해서 대면적 어떤 농작물 파괴라든지 산림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홍수,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이 되기도 하면서 많은 지역이 물난리가 나기도 하죠.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이제 점차 최고 온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8년도에는 서울이 39.6도, 홍천이 41도를 찍으면서 114년 만에 최악의 폭염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114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 기온을 관측한 이래 최고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나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어느 지역에서 어느 규모로 어떤 현상이 발생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기후변화 예측 모형입니다. 기후변화 예측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우선 기후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후 모델이라고도 하고, 이 기후라는 것은 사실은 단순히 온도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태양, 에너지, 그리고 식물, 동물, 해양, 지질, 대기, 여기에 인간의 모든 활동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형성되는 현상이 바로 기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기후이고, 이런 기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컴퓨터 코드를 이용을 해서 기후 모형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모형은 기후 시스템의 동향을 연구하고 있고, 상대적으로는 단기간에 어떤 예측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바로 일기예보라든지 자연재해 예방 모니터링 등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반면에 기후변화 예측 모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이제 IPCC라는 국제 기후변화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2007년도에 4차 보고서 상에 제안한 내용이 바로 기후변화 예측 모형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후 모형에서 더 확장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축을 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이 기후를 구성하고 있는 또는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예측을 한 다음에, 이러한 각각의 인자들을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을 시켰을 때 나타나는 기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 예측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기후와 관련이 없는 산업이 극히 드뭅니다.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웬만한
모든 산업 분야는 바로 이 기후와 연관이 돼 있어서 직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 기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기후 변화 예측 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후 변화 시나리오라는 것은 바로 온실가스, 에어로졸, 토지 이용 상태 등의 변화와 같이 인간 활동에 따른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기후 변화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를 예측하기 위해 이 기후 변화 예측 모델을 이용을 해서 계산한 미래 기후에 대한 예측 정보를 의미를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결국에는 다양한 상황들을 만들어 보고 그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기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스토리로 만들어 놓은 게 기후변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4차 보고서에서 제일 먼저 제시가 되었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RCP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IPCC 5차 보고서 2013년도에 발간이 된 5차 보고서에서 사용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RCP 시나리오는 대표 농도 경로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대표 농도 경로인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라고 해서 약자를 따서 RC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CP는 2.6과 4.5, 6.0, 8.5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2.6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을 지구 스스로가 회복 가능한 경우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이상적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RCP 4.5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이 잘 된 경우가 되겠고 그리고 6.0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중간 정도 실현이 된 경우 그리고 RCP 8.5는 저감 정책이 전혀 실현이 되지 않고 현재 이런 증가 추세 또는 그렇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추세가 현재 그대로 진행이 됐을 때의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다양한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각각에 대한 농도의 변화 또는 배출량의 변화 뿐만 아니라 대기 중의 탄소 농도의 변화를 각각 시나리오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온도와 해수면의 변화 등도 이렇게 도출을 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온실가스 저감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이제 기후 변화가 어떻게 또 완화가 되는지에 대한 예측 모형이 되겠는데 이 모형에도 기본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RCP 시나리오로부터 도출된 다양한 인자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후변화 예측 모형은 자, 산림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림 분야에서도 세부 전공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각각 분야마다 또 활용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활용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취약성 평가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산림재해라고 하는 것은 산사태, 산불, 병해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지금 산사태에 대해서 이 발생 예측을 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강수 관련 지수를 과거 및 미래 기상 자료를 활용을 해서 구축을 하고요. 이때 활용되는 인자들은 이렇게 기상과 관련된 인자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산사태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사회 정책적인 인자를 또 선정을 해서 공간 자료의 형태로 구축을 하고 각각의 인자별로 자료를 정보를 정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정보들이 시간에 따라서 모두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변화를 취합해서 이 시간에 따라서 산사태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를 예측을 하는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RCP 4.5하고 8.5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가장 많이 따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결과는 RCP 8.5 시나리오를 따랐을 때 산사태의 발생 위험 평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띨수록 산사태가 발생될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되겠고, 초록색은 상대적으로 산사태가 발생될 위험이 낮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활용 방안으로는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수종별 재배 적지 면적의 변화 예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는 이제 RCP 4.5와 8.5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수종별 재배 적합 지역을 예측을 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분포 지역의 변화를 예측을 함으로써 각각의 식물 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고, 이때 활용하는 자료 역시 이렇게 다양한 그 기상 자료와 그 외에 지형 자료 등을 활용을 했습니다. 지형 자료에는 뭐 고도, 경사, 방위부터 해서 토성이라든지 습도 등 다양한 인자들이 활용이 되었고, 이런 기후변화가 수종별 생육 및 종 다양성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미래에는 우리 지역에 어떤 수종들이 출현을 하는지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그에 따른 어떤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난데림 서식 적합 지역이 현재는 이렇게 남해 도서 지역이 대표적인데, 시간이 갈수록 RCP 4.5와 8.5 기후변화 시나리오 모두 그 난대 수종의 적합 지역이 면적이 점차 내륙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활용 방안 세 번째로는 이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생물 소재, 생장량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 산림 생물 소재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바로 수목이 되겠죠. 수목의 생장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전라남도 지역의 미래 산림 생장 및 인목 축적 변화를 이렇게 예측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향후에 인목의 축적량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산림 시업을 적용을 하고 또 언제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 이 기후변화가 식물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또 분석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라인, 이제 현재 상태로부터 RCP 각각의 시나리오,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예측을 한 그래프가 되겠고,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시나리오에서 이 식물 사회가 점차 파괴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기후변화에 의해서 파괴된 산림 파괴는 이 생태계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의 효과를 또다시 극대화시키면서 기후변화를 더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유도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이런 산림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태계들이 파괴가 되면서 지구의 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지역별 산림 파괴 정도를 우리가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함으로써 이런 결과, 시나리오 결과를 활용을 해서 어느 지역에서 산림 파괴가 더 많이 일어나는지, 또는 어떤 유형의 산림 파괴가 일어나는지를 사전에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면은 이를 이용을 해서 산림 보호라든지 또는 경영에 관련된 어떤 정책을 제안을 하고, 그 정책이 받아들여지면은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이런 산림 재해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산림 분야 내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기후변화 예측 모형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대해서 기후변화 예측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기후변화에 대한 또 심각성이 어느 정도는 느껴지시는지 모르겠고,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직 진로를 결정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기후변화 전문가가 돼서 이 지구 환경의 어떤 지구 환경이 이렇게 열악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훌륭한 직업을 갖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